다 for you!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희연입니다. 우리 원장님들도 나와 계신데요. 원장님들 답하! 답하! 반갑습니다. 원장님들 제가 그간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저희 이모님이 50대이신데 얼마 전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더라고요. 이 골다공증이 어떤 병인 건지 뼈에 구멍이 생기는 뭐 그런 뜻인 건가요? 맞습니다. 뼈에 다공증, 구멍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고 말 그대로 이제 골다공증이라는 게 이제 뼈가 많이 구멍이 생기면서 약해진다는 뜻인데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뼈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한번 생겨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는 단단한 구조물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뼈도 칼슘과 인으로 구성된 어떤 유기체거든요. 그래서 피부처럼 생성되기도 하고 오래된 뼈는 소실되기도 하면서 그게 균형을 이루어서 이제 뼈의 형태를 유지를 하는데 30대가 넘어서게 되면은 뼈가 새로 생기는 것보다 소실돼서 없어지는 것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60대가 넘어가면서 소실이 더 많아지게 되고 구멍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뼈의 생성보다 소실이 많아지면 뼈가 녹는 것처럼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아, 길이가 이렇게? 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다행히도 그렇진 않고요. 뼈의 형태는 유지가 돼요. 뼈의 형태는 유지가 되지만 뼈 짚을 채우고 있는 시멘트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뼈대는 있는데 시멘트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뼈가 약해진다?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골다공증이 침묵의 살인자다 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왜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건강하시던 70대, 80대 어르신분들께서 골다공증이 있으면 생각보다 허리나 고관절에 골다공증성 골절이 잘 생깁니다. 이런 게 생기고 나면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걸 보게 되는데요. 허리나 고관절을 다치게 되면 보행이 안 됩니다.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요. 그래서 대부분 누워있게 되는데 누워서 밥을 먹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흡인성 폐렴이라든지 방광염, 욕창 이런 것들이 많이 와서 결국에는 감염이 돼서 폐혈증으로 진행을 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못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병으로 갈 수 있는 거네요. 못 걷고 못 앉아요. 앉을 수 없죠. 아파서. 잘못하면 걸을 수도 앉을 수도 없다고 하니까 정말 골다공증 미리 좀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이 골다공증은 몇 세 즈음쯤에 나타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진단하는 건지 이 부분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골다공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피검사나 엑스레이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골밀도 검사 기계라고 하는 그 장치가 필요하고요. 네. 그 골밀도 검사 기계로 척추랑 고관절을 찍어서 수치를 봅니다. T스코어라고 하는 T점수를 보는데 마이너스 2.5보다 낮아지면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만으로 65세, 남성분들은 만으로 70세부터 1년에 한 번씩 보험을 적용받아서 검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여성분들 중에서 50세 이상인데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있다.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있으면 또 보험을 적용받아서 검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검사해보고 싶은데 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별로 걱정할 게 없는 게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고가의 검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비급여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통 평균 5만 원 정도 선에 책정돼 있고 그리고 실비보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중년 여성분들 언제든지 전문의랑 상의해서 검사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보험이 적용이 되고 만약에 보험이 적용이 안 되더라도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니까 저도 우리 엄마한테 좀 빨리 골다공증 검사를 받아보라고 제안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꼭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근데 골다공증이라는 거는 치료해서 완치되는 그런 질병이 아니고 잘 관리해서 골절을 예방해야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이 흔히 골절이 생기는 부위가 허리, 고관절, 그리고 손목 이런 데거든요. 네.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이 골절이 되면 다시 한번 골절이 되는 경우가 한 3배 정도, 그리고 세 번째 골절이 또 생기는 경우는 9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께 흔히 말씀을 드리는데 삶의 질이 떨어져요. 원래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지팡이를 짚게 되고요. 지팡이를 짚던 분들은 기어카 같은 이거 끌어야 돼요. 이거 끌던 분들은 이제 눕는 어떤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삶의 질이 한 단계 떨어져 버려요. 다른 골절은 수술해서 붙이면 그냥 잘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골다공증으로 생기는 골절은 삶의 질이 한 단계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잘 관리하셔야 되는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만약 진단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이 뼈에 대한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치료법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죠? 보통은 이제 골다공증은 약이나 주사로 치료를 하게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뼈가 형성되고 생성되고 소실되는 것들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치료제들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뼈를 잘 생성해 주거나 아니면은 뼈가 소실되는 것을 막아주거나 이 두 개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뼈가 형성되게 해주는 약은 많이 사용하는 상품에 이제 포스테오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주사제인데 이게 굉장히 좋긴 한데 단점은 평생 동안 2년밖에 못 맞아요. 2년 이상 맞으면 뭔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보험 적용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 배에다가 맞는 주사인데 보통 한 달 가격이 한 20만 원 이상? 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골 형성 촉진제라고 하는 이런 포스테오 같은 약은 잘 쓰지 않고요. 대부분의 골다공증, 보험이 적용이 되는 골다공증 주사제들은 골 흡수 억제제라고 부르는 골 소실을 억제해주는 약을 쓰게 됩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치료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재중쌤? 사실 이제 환자분들이 항상 먹는 약으로 할지 주사제로 할지 고민을 하시는데요. 효과를 비교해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골다공증 약 같은 경우는 위장장애 같은 게 좀 생길 수가 있고, 보통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이런 것들을 많이 이미 드시고 계시는데 또 이 알약이 하나가 추가가 되면은 챙겨 먹기가 까다로운 면이 있어서 요즘에는 주사제로 치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사요? 저 주사 너무 싫은데? 주사 맞으면 아프잖아요. 근데 주사 치료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그 약이랑 주사를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 약은 정말 먹기 되게 힘들어요. 약 아침에 먹고 나서 30분 동안 누우면 안 되고요. 약 먹은 다음에 이렇게 위에 남아있으면 위장장애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되게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거에 비해서 주사제는 보통 이제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가끔씩만 챙겨주면 되기 때문에 주사제가 훨씬 환자분들 입장에서 편하긴 합니다. 주사제 중에서는 일단은 그 개월수에 따라서 물론 이제 다 달라지긴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주사로서는 본비바라고 하는 본비바,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성분의 3개월마다 맞는 주사가 있고요. 그게 가장 많이 맞고 있는 주사고요. 또한 몇 년 사이에 이제 프롤리아라고 하는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종류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장단점 뭐 여기서 다 설명해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간단하게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이제 주사는 프롤리아라고 하는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동안에 이제 본비바 같은 경우에는 척추골절은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비척추골절, 손목이라든지 발목, 그 다음에 고관절 골절에 대한 아직까지 예방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어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롤리아라고 한 주사는 본비바랑 다르게 본비바 같은 경우 정맥으로 주사를 맞거든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정맥이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프롤리아라고 하는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는 배에다가 맞는 그냥 피하 주사예요. 그래서 맞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최근에 본 논문에서는 본비바 같은 경우에는 골밀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막아주는,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효과예요. 근데 프롤리아를 계속 맞으면 내려가던 골밀도가 약간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요. 유일하게 골소실 억제제 중에서 골밀도를 상승시켜줄 수 있는 약제가 프롤리아라서 저는 이제 최근에는 거의 다 이제 프롤리아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들 프롤리아를 선택하실 것 같은데 본비바를 쓰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프롤리아가 조금 더 비싸요? 아니요. 가격도 거의 비슷해요. 다만 이제 그동안 맞던 주사가 있다 보니까 난 3개월마다 맞던 주사를 맞을래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의 단점 프롤리아 같은 경우에 이제 약을 쭉 6개월마다 하다가 끊었을 때 반감기라고 하죠. 갑자기 이제 몸 안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요. 그게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저는 그걸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본비바가 몸 안에 오래 남아 있어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비정형 골절이라든지 이게 뼈가 너무 딱딱해서 부러지는 그런 골절이 있어요.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좀 보고가 되고 있고 치과 치료 받을 때 좀 제한이 되고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제 끊었을 때 몸 안에서 빨리 빠져나가는 게 더 좋은 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잠깐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골다공증 걸린 사람은 치과 치료를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굉장히 그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저 치과 치료해야 되는데 골다공증 주사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저희 같은 이제 치과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분야의 어떤 논문들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골다공증 주사를 맞을 때 치과 치료를 하면 턱뼈에 괴사가 올 수 있다라는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데요. 그 확률이 정말 굉장히 낮습니다. 0.07%니까 1%도 안 되네요. 100명 중에 1명도 안 될 정도의 확률이고 저도 이제 잘 몰라서 턱뼈 괴사가 되면 이 턱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네. 그게 아니고 턱뼈가 괴사되면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빨에 심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지 내 막 뼈가 변형되고 막 뭐가 막 무너지고 이런 심각한 병이 아니더라고요. 그 턱뼈 괴사가. 그러면은 나는 골다공증 치료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치과 치료도 해야 되는데 치과 치료 중에서 일반 치과 치료는 상관이 없고요. 발치를 하거나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과 의사랑 상담을 해야 돼요. 상담을 해서 특히나 이제 3년 이상 내가 골다공증 치료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약을 한 3개월 정도 끊고 피검사에서 CTX라고 하는 수치를 측정을 해서 그 수치가 이제 정상화되면 그때는 치과 치료를 해도 된다. 라고 일단 그 치과의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치과 치료가 끝나고 나서 6개월 뒤부터 다시 골다공증 치료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골다공증 치료를 한다고 해서 치과를 못 가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골다공증 치료는 뭐 주사만 맞으면 되는 건가요? 튼튼한 건물을 지으려면은 네. 이제 튼튼한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네, 이 튼튼한 기둥을 만들려면 철근과 좋은 시멘트가 있어야 됩니다. 네. 이 좋은 시멘트는 골다공증에서는 바로 칼슘, 비타민 D, 단백질인데요. 네. 이 세 가지를 꼭 잘 섭취를 해주어야 튼튼한 뼈를 만들 수가 있고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음식으로 만약에 섭취가 부족할 경우에는 영양제 같은 거를 좀 챙겨 먹는 게 좋겠습니다. 역시 탄단지 중에 항상 정답은 이 단백질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단백질 잘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왜 뼈에 좋은 게 바로 칼슘이다 이런 이야기 뭐 흔히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칼슘에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뼈 건강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걸까요? 네, 맞아요. 근데 칼슘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은 확실히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런 질문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칼슘 약을 꼭 먹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시는데 이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먹어야 된다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처방하지 않습니다. 칼슘 약을 따로 처방하지 않아요. 오, 진짜요? 왜요?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칼슘의 하루 권장량이 700mg이에요. 한국인의 평균 칼슘 섭취량이 500mg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200mg 정도는 사실은 식사로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에 우유 2컵 더 먹고요. 그 다음 치즈, 그 다음에 요구르트, 그 다음 뭐 생선 이런 것들로 충분히 그 정도는 섭취를 더 할 수 있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사실 굉장히 충격적으로 읽었던 메타 아날라이시스라고 해서 대규모 연구가 된 그 논문 중에서 먹는 칼슘을 섭취했을 때 심장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30% 이상 증가할 수 있다. 관상동맥의 석회와 그다음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도 있고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걸 약으로 먹었을 때만 생기고 네. 내가 칼슘을 먹는 음식으로 과다 섭취할 때는 그게 생기질 않아요. 약을 쓸 때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 만약에 내가 현재 먹는 칼슘량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피검사상에서 칼슘 수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어느 정도를 먹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의 상태에서 내과 의사가 칼슘을 처방해준다. 이건 괜찮은데 내가 무분별하게 칼슘약을 약국에서 사 먹는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칼슘도 너무 과다 복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은 비타민 D만 처방을 하고요. 네. 칼슘은 식사로 많이 섭취하셔라 라고 얘기를 하고 단백질 많이 챙겨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되게 뜨끔했던 게 저도 칼슘 영양제를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또 유용한 정보들 그리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많이 좀 시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모님께도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들은 내용들 잘 전달해서 좋은 또 치료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보유.